중국 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진원지 우한시를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인근 도시 황강도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우한시의 여행 자제를,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 성엔 여행 유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한시를 오가는 항공편은 이달 말까지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승인을 거부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는데 법무부는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며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밤늦게 풀렸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 내부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수도권 지하철 내부에 불타기 쉬운 소재로 만든 광고물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에 오늘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 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중국 6대 도시의 하나로 여러 성을 연결하는 내륙의 거점 도시입니다. 이 고속철만 하루 430편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곳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 지하철, 시내버스 같은 도심 대중교통은 물론 외부로 나가는 열차, 항공편 모두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이 공항, 기차역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그만큼 우한 지역의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한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폐쇄 20분 전 우한 항커우 기차역입니다. 소식을 들은 승객들이 몰려와 우왕좌왕합니다. 走不了了。走不了了。你之前知道封城的通知吗？没有，你没有任何通知。 우한시가 통제를 예고한 오전 10시, 역 출입구가 폐쇄됩니다. 工作人员和这个武警战士都在进行一个围栏的遮挡。 같은 시각 우한 공항에도 공안이 배치돼 287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公安的都到了，我们送公安的来封机场来啦。 교통 통제에 앞서 우한을 탈출하는 사람들로 도로는 새벽부터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모습이 피난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我们也找不到，不知道今天那个高速不知道是通路还是都是出城。你是从哪儿过来呢？从武昌。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도시 통제. 1,100만 명 우한 시민들의 불안은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새 가격이 급등해 900g 삼겹살이 21,000원, 1,000원 안팎이던 배추 한 포기가 5,900원, 쑥갓 한 무더기도 우리 돈 10,000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피하는 바람에 운행 정지 전 지하철도 텅 빈 상태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는 앵커의 모습에서 지금 우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읽혀집니다. 您可以选择医用外科口罩，也可以选择 N95 口罩。 중국 당국이 보도 통제에 나선 탓인지 오늘 우한의 이런 모습은 정규 방송에선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인터넷에 떠돌다 잠시 뒤 사라진 영상들인데요. 한 홍콩 매체는 우한의 병상이 부족해 우한 시민들이 폐렴 증상이 있어도 입원조차 하지 못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정부가 오늘 중국 우한시에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또 우한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의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습니다. 이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 안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부총영사님,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 우한에 계속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약 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은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500여 명 정도는 이미 우한을 떠나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교민들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우한 폐렴에 감염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교민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민들 불안감이 클 텐데 그 총영사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현재 공간 홈페이지하고 후베이성 한인회 단체방에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사관이나 한국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휴 중에도 쉬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한시 출입이 지금 통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부터 모든 항공기의 우한 공항 이착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는 기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고속도로 이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도를 이용해서 우한을 떠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언제 국도도 통제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국도는 열려 있으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몸에 발열이 없고 그리고 가금류라든가 그런 살아있는 생물을 휴대하지 않으면은 우한을 벗어날 수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철수 권고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도 있으신지요? 현재 우한시 정부 그리고 후베이성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민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한 상황 보셨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의 인근 도시 황강과 어저우도 사실상 봉쇄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원 특파원, 이 중국 당국이 잇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네요. 이 황강, 어저우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네, 황강과 어저우는 후베이성 우한의 바로 옆 도시들입니다. 우한처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철도도 무기한 운영 중단됩니다. 영화관이나 술집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영업도 곧 정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 아무래도 확장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어제 이 시간 확진자 수를 400명대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잠정적으로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0의 자리 단위는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중국의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티베트와 칭하이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뚫렸습니다. 사망자도 17명까지 증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조치들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사망자가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국 당국이 이 사람들 정보 공개했습니까? 네, 감염병을 판단하는데 사망자 정보 아주 중요하지요. 17명 가운데 40대가 1명, 5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60세 이상, 그중에 8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마땅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라서 환자들이 자신의 면역 능력으로 병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현재 중증 환자가 여전히 수십 명인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감염 경로라든지 잠복기 같은 것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구진은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몰래 팔던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 숙주로 박쥐에 이어서 뱀이 지적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등의 연구 결과인데요. 중국 당국은 뒤늦게 부랴부랴 야생동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고요. 중국 매체들도 야생동물 요리를 사고 판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잇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중국 등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입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였던 2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구만 기자, 네, 지난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여전히 치료 중이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35살 중국인 여성은 현재 이곳 인천의료원에서 닷새째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폐렴 소견은 없고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열이 있지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31명입니다. 의심 증상을 보였던 접촉자 3명이 어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현재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접촉자도 없습니다. 확진 환자는 열이나 기침 등이 완전히 호전되더라도 바이러스 검사 결과 2차례 연이어 음성 판정이 나와야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열을 내리고 2차 감염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약이 없는 만큼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과 함께 국내 첫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설,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역학조사관 1명을 파견해 교민 보호와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료원 앞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공항과 대형 병원 상황 알아보고 또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최 비서관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최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관련 상황을 담았습니다. 최 비서관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되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최 비서관이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바로 택했습니다.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당사자 직접 조사 없는 기소에 부정적이어서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중앙지검장 결재권이 박탈됐다며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 직권남용인 만큼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총장의 지시 이후 차장 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라고 KBS 취재진에 확인했는데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하는 건 위법이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전례 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놓고 먼저 대검하고 중앙지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결재 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는 겁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번째로 지시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하고 또 유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양측 입장은 뭡니까? 네, KBS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앙지검 대신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소환 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는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결재도 안 받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처리는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검도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는데요.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법의 총장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뇌부,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뒤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고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럴 경우 총장이 주장하더라도 지검장과 차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이번처럼 사건 처리를 강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청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 총장의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일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날치기 기소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공식 입장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중간 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비롯해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급 검사가 대폭 교체됐는데요. 법무부는 실무진인 부장검사를 유임했다면서 수사팀 교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고검 검사급과 일반 검사 759명에 대한 상반기 검찰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포함해 주요 수사 지휘부는 전면 교체됐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을 맡았던 송경호 3차장 등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 4명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됐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도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기자들 앞에서 상급자에게 항의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들이 모두 바뀐 반면 수사팀의 부장검사급은 이동이 적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제외하고 상당수 유임됐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담당 부장들이 자리를 지켰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담당 부장은 직함을 바꿔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선 수사 지휘를 맡는 차장검사가 대폭 교체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통보받는 데 그쳤지만 인력과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보호에 충실한 검사와 우수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며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 양성평등 담당 검사로 발령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설에는 귀성 기간이 짧은 만큼 귀성길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상공에서 본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KBS 헬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네, KBS 항공 1호기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2시간 전에 저희는 같은 장소에서 헬기로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보다 정체가 풀려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차량은 많아졌지만 정체는 풀렸고요. 상행선의 경우에는 퇴근길 정체가 풀리면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원활합니다.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48만 대의 차량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는 39만 대의 차량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귀성을 맞아 버스 전용차로 확대 운영도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운영 시간도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됐고 경부선의 경우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나들목 사이 전용차로 구역도 신탄진 나들목까지 더 연장됐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이 구간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는 설전 연휴가 짧아서 귀경길보다 고향 가는 길, 귀성길이 더욱더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귀성길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151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진수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퇴근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정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설 전날인 내일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인 밤 8시를 기준으로 차량 37만 대가량이 이곳 서울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쇄로 하면 통해 주요 구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천안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아까까지만 해도 거북이 걸음으로 차들이 진행했는데 지금은 많이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영동선 호법분기점 부근입니다. 오른쪽 보이는 강릉 방향 차량이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입니다. 역시 오른쪽 목포 방향 차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부산까지 5시간 20분, 광주까지 5시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는 밤늦게 조금 풀렸다가 내일 새벽 4시부터 5시쯤 다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귀성 정체가 가장 심한 시기는 내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상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안타깝게도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구조대가 오늘 오후 모두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석호 특파원, 네팔 구조당국이 수색을 중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상도 좋지 않고 추가 눈사태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또 어제부터 눈이 더 내려서 구조대 접근을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오후 대우랄리 현장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 어젯밤에도 또 눈이 내려서 7cm 정도 더 쌓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사고 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눈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 구조당국은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을 했지만 쌓인 눈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탐지견의 후각이나 청각이 제대로 활용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 구조대는 오늘 모두 철수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다만 구조대를 다시 정비해서 재투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구조대도 수색 작업을 해왔는데 이 한국 구조대도 철수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구조대도 철수를 결정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구조대는 오늘 오전에만 해도 베이스 캠프에서 추가로 수송한 대형 드론을 투입하며 추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속 탐지와 적외선 탐지에서 유의미한 추가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파내는 작업도 두꺼운 얼음층 때문에 쉽지 않고 탐침봉을 찔러봐도 6m 길이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실종자는 사실상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장비를 투입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눈사태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중장비를 사고 현장까지 실어 나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구조대도 귀국을 결정했고 수색 작업은 눈이 녹을 때까지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KBS의 기획 보도. 오늘은 하루 1,000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화재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 내부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 설치된 광고물들은 불에 쉽게 타버리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실내가 온통 광고로 뒤덮였습니다. 광고 사진 등을 통째로 도배하는 랩핑 광고입니다. 지하철 한 양당 1,000만 원이 넘어 일반 광고 2~3배 가격이지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하고 또 팬클럽에서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강력하게 전체가 다 랩핑이 되니까 효과가 더 좋고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 내장재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소재를 써야 하지만 랩핑 광고 필름으로 방염이 아닌 소재를 쓴다는 겁니다.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실험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하철에 붙어있던 필름 광고물 샘플입니다. 이 샘플이 화재 상황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성능 인증 방식 그대로 버너를 켜 불을 붙였습니다. 광고 필름에 불이 붙으면 버너를 끄고 그때부터 3초 이내에 저절로 불이 꺼져야 방염 기준 합격입니다. 하지만 3초를 지나 한참을 더 타들어갑니다. 60초 가열 시간 중에 18.5초의 차겸이 일어나서 그 이후 잔염이 26.3초가 나왔습니다. 3초 이내에 잔염이 꺼져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6.3초가 나왔습니다. 세 차례 실험 모두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실험에 쓴 샘플이 지하철에 한 번 부착됐다는 점, 공식 실험 규격보다 크기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방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뒤에가 이제 오염돼 있는 약간 오염을 감안하더라도 방염성이 좀 의심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실내에 왜 방염 필름을 써야 하는 걸까? 방염 제품과 비방염 제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방염 제품은 불길을 버티다가 불이 붙어도 바로 꺼집니다. 반면 비방염 제품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만 합니다. 더 차이가 심한 건 연기. 방염은 연기도 거의 안 나지만 비방염 제품은 불이 붙자마자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실제라면 아찔한 상황입니다. 연소가스를 들이마시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쑥 쓰러져 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업계에선 3배 가까운 가격 차이 때문에 비방염 제품을 쓴다고 말합니다. 최대 목적은 이용료가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업체들이 워낙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죠. 광고를 책임지는 광고 대행사는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 시공사에서 방염 성능 성적서도 받고 현장 감독도 한다고 반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받기 전에 제출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실제로는 비방염 제품이 쓰인 걸까? 업계에선 시험 성적서가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합니다. 한번 들어올 때 그걸 일단 닫아놓고 그걸 이제 카피 떠가지고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또 감독이 방염 성능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에도 지하철 랩핑 광고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적발했지만 그 이유도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광고 수익 50%를 가져가는 서울교통공사는 몰랐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 시에 샘플링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소재들이 방염 소재들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도 검토하는. 지난 2년여간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랩핑 광고는 68건, 금액은 17억여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입니다. 이 감염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비상사태냐 아니냐.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해서 위기 상황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파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민영 특파원, 먼저 국제적인 비상사태, 이 WHO가 한 차례 선포를 유예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 WHO가 선포하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수준에 해당되느냐, 이걸 놓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식적으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기준은 뭡니까?
네, 국제보건규약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하는 기준은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질병인가, 다른 국가로 계속해서 추가 전파가 가능한가, 또 국제적 공조가 시급한 상황인가인데요. 오늘 새벽 WHO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족이나 병원에서 접촉을 통해서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이게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또 3, 4차 전염이 된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파의 속도, 잠복기, 감염되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따져서 위기 상황 선포를 결정하는데 WHO 입장에선 이를 판단할 근거, 특히 중국에서의 감염 과정이나 개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럼 과거에 어떤 경우에 이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죠? 네, 2005년 위기상황 관련 규정을 만든 이래 WHO가 모두 5번 선포했습니다. 그래픽 잠깐 볼까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소아마비와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유행 때였는데요. 사스는 2003년으로 규정이 생기기 전이었고 2012년부터 시작된 메르스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고 대륙을 넘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에 캐나다에서도 의심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북동부에서도 의심 환자 1명이 나왔는데 중국 우한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중남미까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의심 환자가 정밀 진단을 받고 있어서 유럽에서도 질병통제센터가 우한 폐렴 유입 가능성 경보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필 설 명절입니다. 또 중국도 춘절이라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 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뭐가 가장 걱정이신지요? 중국의 유행 상황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네. 또 방문하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아지면 추가로 확진 환자가 유입돼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공항에서 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전체에 대해서는 그 발열 카메라로 발열 감시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우한 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행기가 내리는 그 주기장에 가서 1대1로 체온을 재고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2차, 3차 감염자는 없는데요.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올 가능성 지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중국에서 유행이 확대되고 또 지역도 확대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같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도 들었는데 병원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신종 감염병인 경우에 병원에 가게 되면 무방비로 의료진이나 아니면 다른 면역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전염을 시켜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안으로 환자가 들어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아예 차단을 하고. 1339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약간 상담을 하고 네.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선별 진료가 좀 가능한 대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면 보건소가 직접 격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1339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WHO 지금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선포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WHO가 위기 선언을 하게 되면요. 네. 그때 이제 WHO가 각 회원국에 어떤 거를 하라라는 그런 권고 사항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뭐 검역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에 대한 감시, 진단, 격리 같은 그런 조치들을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유입 환자가 한 명 있어서 네. 뭐 입국 시 검역이라거나 환자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가동을 하고 있어서 일단 WHO의 공고안을 보고 저희도 대응 수준을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감염병 그 위기 수준의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확진 환자가 한 명 유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내에서의 지역사회 전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기 단계를 높일 그런 계획은 없고요. 계속 그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WHO 그 발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뭐 물류나 왕래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여태까지 한 5번 정도 위기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물류나 무역이나 여행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저희가 뭐 공포감을 키우거나 하면 네. 안 되겠지만 최대한 면밀하게 좀 예방에 힘써야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께 좀 주의할 점, 당부할 점. 대부분의 그 호흡기 감염병은 기침을 할 때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묻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가 없을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는 게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런 데 묻어 있다가 손을 통해서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만질 때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꼼꼼하게 씻으시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충실하게 지키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다른 모든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신고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지요?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하고 기침 또는 목 아픔 또는 숨가쁨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료나 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에 오가는 항공기 운항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휴 동안 100만 명 넘는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공항 검역과 방역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재수 기자, 오늘부터 이미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행객들 분위기 좀 달라진 게 느껴집니까? 네, 저는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출국장엔 긴 줄이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중국 우한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은 오는 31일까지 중단됩니다. 우한을 오가는 직항편은 오늘은 없었고요.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이 일주일에 4번씩 운항해왔고 티웨이항공도 신규 취항을 계획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내일부터 우한 공항에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통지하면서 한시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우한뿐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의심 환자가 나오면 항공기 변경과 기내 안내 방송 등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1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에는 하루 평균 약 1,100편이 들어오는데 이 중 중국에서도 125편 정도가 옵니다. 예, 공항 방역과 검역도 한층 강화됐죠? 네. 공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전하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천공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방역 비상체계를 가동합니다. 특히 방역과 소독 횟수를 평소보다 배 이상 늘렸습니다. 출국장에 있는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센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과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마스크도 나눠줍니다. 공항에서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행객들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행 뒤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 1339로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신재수입니다. 네, 공항뿐 아니라 병원들도 비상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밖에 따로 진료소를 마련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뒤 감기 증상에 있는 환자가 병원 밖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일 정도 상해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4일 전부터 고열하고 가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중국 우한시 방문 뒤 기침과 발열 증상에 있는 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진료 접수에서부터 방문 환자 여행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우한에 다녀온 환자를 선별한 뒤 의료진이 증상을 확인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는 격리 조치됩니다.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이렇게 보호복을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2015년 메르스 때처럼 슈퍼 전파자로 인한 병원 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방비 상태로 응급실이든 외래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병원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슈퍼 전파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의심 증상이 있다고 곧바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각 당마다 기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출마를 확정지었고 한국당은 총선 후보 공모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일격을 당한 민주당.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단체의 항의에 부딪혔고 이낙연 전 총리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종로 출마를 확정지은 사이 호남 기반 정당들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통합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대구 부산행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보수당 역시 비슷한 시각 서울역을 찾았지만 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출범한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손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본과 외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안철수 전 의원은 대전을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고 지역구 세습 논란을 빚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는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 내외도 장을 보며 민심 살피기에 나섰는데요. 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장 보는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차례상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카트를 밀며 매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 이 집도 카트는 남편 몫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꼼꼼히 물건을 살피고 꼭 필요한 것만 담았는데도 카트는 금세 가득 찹니다. 계산대 앞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너무 많이 샀잖아. 그래서 더 모자랄까봐 조금 약간 걱정이 돼서 눈으로 막 계산했는데. 네,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한 문 대통령 내외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계산하며 우리 농산물 구매를 독려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도심 하천 방사능입니다. 이거 일본 얘기인가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바로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하천과 연구원 내 우수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 농도가 평상시보다 무려 59배에 달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주 넘게 누출 사실을 대전시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양측이 맺은 안전정보 공유 협약, 무용지물이었는데요.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이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반복되는 사고와 늑장 통보,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볼 뉴스는 때리고 물붓고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얘기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는 것도 모자란지 물까지 붓습니다. 저항조차 못하는 여학생을 보며 웃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폭행 영상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40년 전 오늘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대원 17명이 타고 있던 경비정 72정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72정으로 보이는 선체를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추가 탐색이나 유해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잠수정으로 본 수심 105m 바닷속입니다. 오래된 밧줄과 그물에 둘러싸인 낡은 철선이 포착됩니다. 1980년 1월 침몰한 해경 72정으로 파악된 선체입니다. 포그 지도로 봐서 역시 함선이지 않느냐. 침몰 당시 선체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해경대원 17명의 유해 수습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선체가 발견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72정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비정이 가라앉은 1월 23일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침몰한 지 꼭 40년,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왜 국가에서 가만히 있느냐. 뭐 세월은 지났지만은 뭐 6.25 전사자들 이런 것도 다 뭐 발굴하니 뭐. 해경은 지난해 해군과 함께 선체 정밀 탐색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독도 소방 헬기 사고와 어선 침몰 등 대형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체 내부 수색과 유해 수습이 가능한지와 선체 인양 시 비용 산출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또다시 마주한 40년 전 그날, 유족들은 올해도 허전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입니다. 도쿄행을 확정한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승전에서 태국 여정에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방콕에서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시아 유럽팀을 압도했습니다. 전반 24분 오세훈의 감각적인 왼발 터닝슛과 후반전 정태욱의 헤딩슛이 잇따라 골대를 맞는 부른도 뚝심으로 이겨냈습니다. 해결사는 측면의 지배자 김대원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또다시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분 뒤엔 요르단전 극장골의 주인공 이동경이 또 한 번 왼발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호주를 2대0으로 꺾고 도쿄행 티켓을 거머쥔 태극전사들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금자탑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뛰어준 저희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밖에 있는 선수들도 정말 자기가 뛰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화이팅 해주고 정말 힘을 북돋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한 한국 축구는 이로써 9회 연속 본선 진출이란 신기원을 열며 또 한 번 올림픽의 영광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김학범호의 목표는 대회 첫 우승입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또 한 번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꼭 우승컵 들어올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범 감독과 23명의 태극전사들은 사흘 뒤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승전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꿈꾸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쾌거에는 보편적인 축구 상식을 깬 김학범 감독의 파격적인 용병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 사실상 2개의 베스트 11을 내세워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4강전에서도 5명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공격수 오세훈 등 8강전에 뛰지 않고 체력을 비축한 선수들은 쉴 새 없이 호주를 압박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부터 사실 경기를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조별리그 1차전 직후
무려 7명의 선발을 바꾼 팔색조 전술은 준결승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2개의 팀을 운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수를 소집해서 훈련할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두 팀에 대한 경쟁을 좀 유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나가도 제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곧 전술인 김학범 매직의 절정은 후반 조커 투입이었습니다. 왼발에 능한 이동경은 사실상 대표팀의 주전급 선수지만 교체 카드로 승부를 걸었고 적중했습니다. 도박에 가까운 팔색조 전술의 밑바탕은 감독과 선수의 신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만큼 선수들을 믿었습니다. 믿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용병수를 보여준 김학범 감독은 이제 사상 첫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손흥민이 7경기 만에 보기 드문 헤딩슛으로 새해 첫 골을 날렸습니다. 모리뉴 감독의 예언이 적중했는데 손흥민도 자신감을 되찾는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손흥민의 골 침묵에도 모리뉴 감독은 믿음을 드러내며 득점을 예언했었습니다. So worried about it. The goals will arrive and I believe that can be tomorrow. 그리고 노리치전, 토트넘의 선제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흘려준 공을 오리에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연결했고 델레알리가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25분 페널티킥골로 동점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후반 34분 손흥민이 헤딩 결승골로 감독의 믿음에 답했습니다. 수비에 맞고 굴절된 델레알리의 슛을 손흥민이 침착하게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시즌 11호 골. 팀 승리는 물론 손흥민 자신에게도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It's a special goal, so of course every single goal is very special. But this goal mean for me very this goal to feel my confidence back. 골 침묵이 자칫 긴 슬럼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실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손흥민이 노리치전 결승골로 불안을 잠재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뉴 감독도 경기 후 다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I was confident about the winning. I was confident about Sonny scoring a goal. 보기 드문 헤딩골로 골 침묵을 깬 손흥민은 오는 26일 FA컵 사우샘프턴전에서 다시 골 사냥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부상에서 회복한 뒤 처음 선발 출전해 구강컵 16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전반 20분 이강인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습니다. 절묘한 터닝슛이 골라인 넘어가기 전 수비수가 걷어내네요. 후반 6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슛이 골대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부상 회복 이후 처음 선발로 나서며 발렌시아의 1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가 버니와의 홈경기에서 무려 58년 만에 졌습니다. 후반 11분 제이 로드리게스가 벼락 같은 왼발 추가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68cm의 작은 거인 윤필재가 자신보다 큰 상대를 다 물리치고 태백장사를 차지했습니다. 생애 통산 6번째 태백장사에 오른 윤필재가 이른바 설날 씨름 떡국장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4강전 윤필재의 들어 뒤집기입니다. 자, 일단 경고받고 시작했습니다. 들어 올렸어. 와, 이거는 상대를 허공에 띄워 허리 탄력으로 뒤로 넘긴 기술입니다. 8강에 오른 선수 가운데 가장 키가 작았지만 자신보다 큰 선수를 모두 머리판에 누이고 결승에 오릅니다. 결승 첫 판은 윤필재의 들배지기를 예상한 유한철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나 윤필재는 내리 두 판을 따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세 번째 판에도 윤필재 들배지기 들배지기 윤필재. 넷째 판 윤필재는 들배지기에 이은 밀어치기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설날 태백장사에 올랐습니다. 생애 통산 6번째 태백장사를 차지한 윤필재는 올해를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집사람한테 항상 고맙고 아이 키워준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올해는 한 5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에서 유망주로 떠올랐던 노범수는 실업 데뷔 무대에서 안혜용의 노련미를 넘지 못해 8강에 머물렀습니다. 설날 씨름 이틀째인 내일은 힘과 기술 씨름의 조화를 볼 수 있는 금강장사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프로배구에서 대한항공이 센터 김규민의 한 템포 빠른 속공을 앞세워 삼성화재를 완파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공격 루트는 좌우가 아닌 바로 중앙이었습니다. 센터 김규민의 속공 플레이. 마지막 3세트 매치 포인트에서도 김규민이 템포 빠른 속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김규민은 12득점 가운데 11점을 속공으로 연결하며 선두 우리카드와의 승점 차를 5점 차로 좁혔습니다. 오른쪽 무릎 수술로 뒤늦게 데뷔전을 치르는 뉴올리언스의 자이언 윌리엄슨. 1쿼터 역사적인 첫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쿼터 괴물 신인다운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윌리엄스는 동료와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4쿼터에만 석점포 4개를 연이어 꽂아 넣으며 역전까지 이끌어내는데요. 비록 팀은 패했지만 22점을 몰아넣은 윌리엄슨의 활약에 홈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취소하고 대한복싱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우한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른 결정이며 대체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음바페가 발이 아닌 손으로 골을 넣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섰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한낮은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평년 이맘때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1도선이지만 오늘은 영상 10도까지 올랐는데요. 설 연휴 내내 오늘과 비슷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설날인 모레는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 적설입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8cm,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대구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입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영상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분포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12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대부분 두 자릿수의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상, 서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